나는 욕망하는 인간이다가 가장 그것만큼 솔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카메라 보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아, 네. 되게 욕망하는 인간이다. 약간 좀 나왔어. 민감. 나는 욕망하는 인간이다. 더 줘요. 더. 파이어. 그냥 또 썸네일 쓰니까 이렇게. 늘 공부에 대한 갈망이 늘 항상 있었고, 그러니까 방석 PD님 만나서 연습생을 하기로 하고 공부를 아예 그만했던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때 이후로 늘 있었어요, 갈증. 근데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요즘에 와서 좀 되게 답답하죠. 아무래도 이 직업을 하면서 중력이 약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중력이. 그래서 두 발이 땅에 붙어있는 느낌을 받고 싶을 때 항상 모르는 동네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구경하러 온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배우고 지혜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어요. 이런 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제 본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우리가 그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할 맞아요. 필요가 있는데 맞아요. 실수나 실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일의 성격상 아까 같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거나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기계를 띄우는 이런 상황에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게 마련이라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365일 가운데 364일을 실패하고 이제 하루를 성공하는 게 과학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니라 좋은 실수를 하는지 나쁜 실수를 하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걸 가르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실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수를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숨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자기 합리화? 자기 자신도 속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과학기술계 그런 자기 사건들이 자신을 있었죠. 속이면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실수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들이 이거 제가 잘못했나? 이럴 때 그 실수를 끝까지 완벽하게 완수해야 돼요. 제대로 실수해야 돼요. 실수인 줄 알면서도 실수가 끝까지 진행될 때 이거 뭐야 하고서 아니면 숨기거나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안 됐을 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그 전 과정을 기록을 해야지만 이 실수가 반복되지 않거나 또는 이 실수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섣불리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실수를 제대로 저지를 것.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실수를 잘하는, 좋은 실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 아까 실패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계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괜찮은 나라와 괜찮은 문화를 가진 곳일수록 결과를 즉각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네네. 그냥 그 아티스트가 와서 우리 기금을 받고 1년 동안 왔다 가고 10년 후에 결과가 나와도 그때 반영하면 되잖아요. 우리 출신의 누군가가 이런 훌륭한 소설을 썼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없는 곳일수록 와 있는 동안에 왜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람 와 있는 동안에 지역 주민에게 뭐 교육도 좀 시키고 소설을 써서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네. 예술가가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금을 낭비했다고 생각해서 마치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취업률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체능은 취업률에선 쓸모없는 곳이에요. 예, 대학을 취업률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마치 그 한 나라의 가치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출생률로만 평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무언가 그 창조적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언제 나올지도 맞아요.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다려주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선생님을 통해서 미미아웅이라는 분의 업적을 듣고 그분이 꿈을 성취해 나가는 걸 들었는데 천문학자 심채경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사실 질문인데요. 저는 오늘 할 일 오늘 다 하는 게 제 꿈이에요. 혹시 달에 묻힐 기회를 누가 준다면 선택하시겠어요? 달을 요즘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군요. 네. 의향이 있습니다. 아. 네, 새로운 질문이네요. 달에 묻어드리겠다. 달을 평생 네. 연구해 오셨으니 저희 과학자들이 이번에 떠나는 우주선에 유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들어서 달의 어떤 분화구에
굉장한 영광이고요. 분화구가 아니라 뭐죠? 그 크레이터라고 하나요? 크리에이터에 예. 그 실제로 명왕성을 발견하신 톰보라는 천문학자의 유해가 명왕성 가는 탐사선에 실려서 갔고요. 아직 가고 계세요? 도착하셨는데 이제 거기 착륙을 못하고 계속 가고 계세요. 지나서 이미 명왕성인데 하고 계속 저기 저기 붙여야 되는데 잠깐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세워주세요. 스톱. 다음 정거장은 몇 억광. 또 별에 다른 행성에 묻히는 것도 영광스러울 수 있는데 후손들이 추석 때 좀 힘들겠네요. 아 달을 보면 너무 되죠. 좋죠. 달을 보면 되죠. 미리 제사를 안 지내도 되고 네, 성묘를 달을 오지 않아야 되니까. 할머니 저희 계신다. 인사드려라. 근데 우리 BTS는 노래가 이제 우주로 가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우주인 플레이리스트에 있다면서요. 네네. 우주인들을 또 달로 보내려고 하는데 처음에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근처까지만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고 이런 몇 번 연습한 다음에 이제 멀리 달까지 보내거든요. 그런 연습을 할 때 이제 우주인들의 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려고 배경음악을 좀 고른대요. 영광의 거기에 이제 BTS 노래가 또 우주 테마 곡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뭐 진영 노래 중에 문이라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콜드플레이랑 같이 했던 노래 중에 마이 유니버스라고 그런 게 있어서 가사들이 보면 전혀 고증은 안 돼 있죠. 천문학에 대한 고증은 전혀 안 돼 있고 오로지 낭만과 오로지 우주인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철저한 고증. 좋은 지적이세요. 네. 근데 명왕성 가사가 있잖아요. 그 1344340 그게 명왕성의 그 소행성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평소에 아는 사람들은 BTS 노래 제목만 딱 보고 명왕성 얘기, 슬픈 얘기 하겠구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영웅성이 내쫓겼다 그래서. 네, 가슴 아픈 영웅성이 얘기 내쫓겼다 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행성이 있죠. 되지 못한 수행성. 인정받지 못한 저는 사실 그게 왜 명왕성이 행성에서 다른 걸로 분류된 게 왜 그렇게 슬픈 일인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뭔가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뭔가 이제 이거는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예술일 수 없다라고 밖으로 내쫓긴 느낌? 저는 어렸을 때 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수금지와 이렇게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과학계가 결정을 내린 거야. 명은 빼라. 그러면 나의 어린 시절은 뭐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금지와 목토 천혜 뭔가 근데 사실 명왕성은 신경 쓰지 않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죠. 네, 명왕성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나를 그렇죠.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이래서 뭐라고 과학자들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왜 명왕성 입장을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서운하다는데 명왕성을 왜? 인본주의. 제가 인본주의, 이분들은 일단 공감할 수 있는 물본주의.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근데 저는 다행이다. 반대로 그 위로를 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명왕성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게 그렇죠, 그렇죠. 비극적인 그렇죠.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다 너무 뿐이죠. 길어요. 그리고 아. 숫자니까 너무 정이 없어요. 아니, 과학자들 너무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 지금 134, 340 같은 거 너무 죄수 번호 같잖아요. 무슨 레미제라블의 뭐 이런 막 24601. 그건 우리가 발견한 소행성들에 붙이는 일련 번호일 뿐이에요. 너무하잖아요. 이름을 네. 뺏었을 뿐만 아니라 1번은 일련 번호를 붙여주다 아니라니까 이 문화의 간극이 있다니까 이게. 큰 간극이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뭐 에미넴이나 뭐 나스라든지 카니에 웨스트라든지 에픽하이 타블로 형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잘 아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그 사람들보다 기술적으로 랩을 더 잘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가사도 뭐 모르겠어요. 깊이가 막 엄청 그 사람들보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단순히 나는 이제 BTS라는 팀을 해서 영향력을 얻긴 했지만 그러면 굳이 내가 내 솔로 음반을 굳이 내서 어떻게 보면 이 소음 주파수 덩어리를 굳이 그 음악 플랫폼 사이트 옆에 예를 들면 책 서점이면 그 옆에 하나를 꽂아놔야 이유가 뭔가 그냥 나 좋자고 만들고 취미로 해서 친구들끼리 듣고 아 참 좋네 이러고 잊어버리면 될 일인데 그거를 굳이 전시를 하고
그거를 내가 용감하게 직업인으로 프로로서 평가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제가 잘하는 나스, 에미넴, 카니 웨스트와 타블로가 하지 못하는 그 나만의 모서리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오리지널한 주파수가 네. 분명히 있다. 그게 뭐 95.9인지 97.1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한테도 그 모서리가 있다라고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저랑 에미넴의 앨범이 동시에 같은 날 나온다고 해도 저는 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와. 제가 유효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멋있다. 응원합니다. 야, 잘 될 멋있네. 것 같아요. 이건 멋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좋죠. 것 같아요. 건강한 거죠. 네네. 열등감은 건강한 겁니다. 작품 속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또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정석윤 작가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은 어떤 사람일지가 또 굉장히 궁금했던 것 그 같아요. 작품 속의 캐릭터 중에 네. 가장 애착이 가시는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언제나 가장 최근 작품 캐릭터를 사랑해요. 네. 그래서 올해 초에는 헤어질 결심의 설애였고 기동수 씨 아내 송설아입니다. 중반쯤에는 작은 아씨들의 인주였고 아하. 오인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은 새 작품 쓰고 있어서 그 캐릭터를 제일 사랑해요. 새 작품 쓰시고. 저도 소설 중에서 어떤 거를 추천하고 싶냐면 늘 최근작을 추천합니다. 근데 뭐 언제나 그랬어요. 정말로 저는 근데 막 올해 초엔 정말 설애가 너무 좋아서 영화가 끝나고 며칠 동안 설애에 대해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또 중반쯤 되니까 인주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람들한테 이제 김고은 연기가 김고은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더니 나중에 네가 김고은 낳았냐고. 김고은에 대한 조그마한 비판도 참을 수 없고 김고은이 예쁘다고 하면 제일 기분이 좋고 그러더라고. 당연히 다 선생님들 저 가장 최근작이신 그 작은 아씨들은 보셨겠죠. 봤어요. 안 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려고요. 아니, 제가 교수님 드라마를 이렇게 못 당황하신 거 처음 보는데? 일단 대단하시다. 예. 이렇게 하니까 그 작은 아씨들은 보셨겠죠. 봤어요. 안 보였어요? 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그러면 작은 아씨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드라마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제 우선 생각하시는 고전의 작은 아씨들처럼 세 자매가 나오는데 굉장히 가난했던 자매들이 이 우애와 그런 어떤 의지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이고 센 그런 가문에 700억 원을 횡령하는 그런 이제 거대한 사건에 휩쓸리면서 좀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어떤 면 때문에 그런 그 뭐랄까 인간들 혹은 캐릭터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캐릭터들을 만들 때 그 캐릭터가 가진 결점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장점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떤 캐릭터가 가진 결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결점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을 생각하면 이 주인공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결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결점들이 이야기와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 그러면 작품별로 주인공들이 몇 분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결함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작은 아씨들부터 얘기하면 인주는 좀 욕심이 있었죠. 돈 그렇죠. 욕심이. 그래서 인주가 20억을 보고 이 돈을 욕심내잖아요. 만약에 인주가 욕심이 없었으면 이야기는 1부에서 끝나는 거죠. 주인 없는 검은 돈 가지는 것도 도둑질이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또 인경이는 좀 무모한 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걔한테 일부러 물리면 어떡해. 안 그러면 우린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이내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난 이 집에서 언니들처럼 사는 것보다 효리는 내서 한여로 살고 싶어. 사실 별점이 없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드라마들도 있죠. 아주 힘 있는 변호사. 이제 요새 흔히 이제 사이다를 주는 플롯들이 있는데요. 빈센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그런 빈센조 같은 종류의 이렇게 캐릭터. 무적 캐릭터들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인물이 헤쳐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네. 길 때 외부의 사건들에 대항하면서 인물들이 이겨나가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이게 사이다 플롯이 되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쓰는 플롯들에서는 선택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해요, 늘. 그런데 이 선택들은 자기가 가진 결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외부의 사건과 이 사람의 결함이 결합할 때 이야기가 비극적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이야기가 더 커져나갈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가 가진 결함이 이야기에선 좀 필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결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파인만이 파인만 아니, 좋아요, 저. 아까 저희가 그 파인만 이야기할 때에도 똑똑하고 훌륭한 물리학자는 정말 세고 많거든요. 근데 유난히 파인만이 꽂히는 이유도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의미에서는 결점이죠. 물론 본인은 결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통상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많은 결점들이 있거든요. 뭐 흙수저라든가 아니면 뭐 교양이 없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진정한 저는 매력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점을 보고서 고르신다는 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력 포인트들을 먼저 짚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결점들에 사실은 시청자나 독자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결국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결점을 찾는 게 캐릭터를 만들 때 유용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파인만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참지 않을 거예요. 김영하 작가님은 지금 정세영 작가님 만들어내는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건 뭐 옛날 고대 그리스의 비극들을 얘기하면 성격이 운명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성격이 바로 결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주인공의 운명이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뭐 여자를 밝힌다든지 아니면 뭐 오만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상황이 좋으니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선택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극과 비극을 되게 간단하게 구분하잖아요. 그 시학에 나오잖아요. 그죠? 희극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관객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 놓고 웃어버릴 수 있는 사람. 비극은 고상하고 자기보다 더 높은 귀족들이라든가 왕이라든가 뭐 이런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 영웅이 가진 결함인 거죠. 그들조차도 내면의 결함 때문에 파멸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교훈도 얻지만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작은 결함이 현재 반도체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반도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맨날 그 하얀 옷 입고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중요하죠. 지금 우리 시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 수많은 반도체들인데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실리콘이라는 거의 100%의 순수한 그 크리스탈 실리콘에다가 아주 조금의 결함을 집어넣는데 아주 조금만 넣어야 돼요.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아주 약간의 그걸 이제 도핑이라 그러는데 그걸 굉장히 컨트롤을 잘해서 조금 넣을 수 있는 그 기술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하얀색 이걸 쓰고 이제 삼성 반도체에서 거기 그 굉장히 순도를 잘 재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불순물이 만들어낸 그 미세한 차이가 지금 현재 작동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모든 반도체의 원리죠. 결함의 예술이네요. 결함의 예술이죠. 결함을 조금만 넣는 그 기술. 제가 그게 이래서 알쓸 시리즈를 참 좋아하는데 그리스 비극 얘기하다 갑자기 10초 만에 반도체로. 10초 만에 2000년을 10초 만에 반도체로 가지고 그 전환은 경이적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창작하시는 프로세스에 결함의 설정부터 작업을 하시는지 어떻게 진짜 이거 궁금해요. 창작 과정이 좀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어내시는 과정.
저는 약간 인간을 좀 기계 장치처럼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 데카르트의 기계론 있잖아요. 우주도 인간도 기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일단은 그 한 사람 인간의 목적을 먼저 설정해봐요. 이 캐릭터가 어디로 가는 캐릭터인가? 네. 그 다음엔 동력 장치가 뭔지 생각해봐요. 사람한테 엔진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으로 이 인간을 움직이는가? 대체로 이런 동력 장치들이 인간관계, 감정들, 이 사람을 지배하는 감정들일 때가 많고요. 이제 목적들은 마지막에 성취하고자 하는 거, 예를 들면 작은 아시드에선 700억 이런 식으로 설정할 때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작가님들이 이렇게 주시잖아요. 대본을 이렇게 주시면은 우리는 비주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주얼. 그래서 작가님한테도 많이 들어요. 이게 어떤 인물인지, 어떤 머릿결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피부 상태가 어떻고, 막 이런 걸 듣는데, 전에 작업을 하다 미궁에 빠진 적이 있어요, 한 번. 근데 정확히 말하면 작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외모에 대해서, 비주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때 저희 의상실장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제일 헷갈릴 땐 신발부터 생각해보면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나. 신발이 사실 우리가 특정하기 제일 좋거든요. 직업이 무엇인가. 저는 작은 아시들의 인주에 걸음걸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시나리오에는 그렇게 걷는다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인주는 언제나 당당해 보이려고 애쓰며 걸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제 부잣집에 간 동생을 데리고 걸어 나올 때 갑자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걷기 시작하죠. 어미닭이 병아리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그때 동생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고 몇 번씩이나 그 집에 들어가야 할 때마다 네. 용기를 잃지 않으며 걸으려고 하는 게 늘 느껴져요. 아, 그때 왠지 짠하네. 그리고 살인자인 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그때도 힘차게 걷죠. 그런 것들은 시나리오에 써있지 않거든요. 배우가 저는 늘 걸음걸이에서부터 목소리 높이에서부터 캐릭터에 접근한다고 느낄 때 그 배우가 소화해낸 건가요? 네, 그렇죠. 배우가 오랜 고심 끝에 만들어낸 걸음걸이에요. 근데 그게 항상 뭐랄까 시나리오 작가를 하시면 본인이 상상해놓은 무언가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작가면 그런 상상했을 때 뭔가 이렇게 뭔가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저는 인경이도 사실 제가 생각한 인경이와 좀 달랐어요. 저는 인경이가 좀 차갑고 건조한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본 드라마에서 너무 열정적이고 방차고. 예, 아주 패기 넘치는 캐릭터였어요. 뭔가 자기 일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저희가 너무 그게 예상 밖이어서 괜찮나?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경이는 점점 차가워지는 캐릭터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게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실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단단해지는 캐릭터였어요. 저는 그게 배우와 감독님이 만들어낸 캐릭터 해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로 연기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과 자기 캐릭터로서 대화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최초 창작자인 작가님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이게 이제 생물이 되잖아요. 얘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 현장에서 연출하는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이 생물이 어떻게 진화할지 몰라요. 왜냐면 그 생물은 전파를 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벌써 살아서 막 움직이고 다양하게 변종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실은 되게 결점이 많은 그 캐릭터들을 만들어 오셨는데 걔 중에 대중의 사랑을 유독 좀 가장 많이 받은 캐릭터가 있을까요? 저는 헤어질 결심의 설애인 것 같아요. 역시 그런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에 나오는 설에는 어떤 결함이 있을까요? 설애는 일단은 살인자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설의 결정적인 결함은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설애는 중국에 있을 때 엄마를 죽여야 했어요. 엄마가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나를 죽여달라라고 말했죠. 근데 엄마를 죽일 수 없었지만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기 때문에 엄마가 죽는 걸 돕게 됐어요. 이게 헤어질 수 없는데
자기가 헤어진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설애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겪지 못할 것 같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 가장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했던 상황.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그래서 한국에 엄마의 유고를 안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단 하나의 헤어짐도 견디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지느니 그대로 박재화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겠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은 헤어질 결심인데 정작 누구와도 헤어지지 못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플롯이 진행이 되고. 근데 사실 저 재밌었던 게 또 한 가지는 이 제목이 이제 헤어질 결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남녀의 관계에서 헤어지는 것은 결심할 수가 있죠. 그러게. 근데 이제 만나는 결심은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만나기 전에는. 저희 영화에는 거기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전에 그 김영하 작가님이 저한테 추천했던 소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반드시 보십시오. 여러 번을 추천했던 것 같은데. 그건 저한테 정말 정색하고 꼭 보라고 했던 소설이 여러 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밀란 쿤데라의 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존재의 가벼움을 네. 그때 제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꼭 보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제가 정독을 그랬는지 알겠네요. 그 이후에 이제 밀란 쿤데라의 소설을 거의 다 봤는데 네. 너무 꽂혀서 네. 제가 그 소설을 보면서 느꼈던 그 아주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사랑은 언제나 우연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랑은 그 안에 그 두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짜여진 각본대로 아니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끝없이 그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물리학자가 보기엔 그냥 랜덤 프로세스죠. 네. 그냥 실수거나 우연히 벌어진 일인데 그렇게 일어난 사건만이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우연으로 시작한 사랑에 이것이 필연이라는 것으로 이제 변화가 둔갑을 하죠.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그것을 필연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사랑하는 과정이다라는 그걸 끝없이 보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수많은 자연이 그렇거든요. 헤어질 결심은 거기에 좀 잘 맞는 영화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쓴 영화 중에 가장 자연에 가깝다라고 느낀 영화였어요. 내가 의도해서 쓴 대사 이런 것들을 비껴나가는 연기들이 너무나 많고 아하. 그 장소가 주는 느낌들 그것 때문에 신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마치 제가 결말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결말을 모르고 충격을 받은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던져놓은 걸 시작으로 해서 진화가 돼간 거군요 스스로. 네, 자기 그래서 조직화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관객들도 역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힘 같은 거대한 힘을 느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저한테 결론이 없고 강요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뭔가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타포들이 저한테 너무 와닿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뭔가 강요하는 게 없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여백, 그러니까 제가 저를 투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혜준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설애라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이 계속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뭔가 저 나름의 결론을 제가 만들면 되는 느낌. 네. 제가 남중근을 처음 이렇게 본 이후로 이렇게 폭주하는 경우를 뭐 거침이 없고 막 폭풍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정성현 작가님 지금 이제 아까 뭐 말씀 중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렇게 뭐 지금 쓰고 있는 캐릭터는 제일 사랑한다. 네. 근데 지금 그 아까 새로운 작품을 하신다고 잠깐 들었거든요. 시작하셨다고. 그 안에 캐릭터는 결함이 무언가요? 그 안에 캐릭터는 자기 자신을 잊고 있는 점일 것 같아요. 저는 첩보 멜로물을 쓰고 있거든요. 첩보 멜로물. 첩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잘 숨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는 이야기. 그게 본 아이덴티티 아니에요? 아니, 첩보물의 정석. 아 알겠어요. 정석. 근데 이제 저희 스파이의 특징이라면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라는 나이의 캐릭터를 이제 처음 다뤄보게 됐는데 네. 그 나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삶을 세우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다시 세우는 삶은 이전까지 살아온 삶에서 잃어버렸던 자아를 다시 찾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아직 이제 하고 싶었던 질문을 아직 못했거든요. 사실 다른 분들 다 이제 아마 실명이신데 RM은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를 사실 호칭을 저 정하고 뭐 싶었어요. 번호로 정하자. 번호로 86 뭐 이런 걸로 할까요? 편하신 대로 그냥 남준 씨 해주도 남준 그럴까요? 네. 말씀 놓으셔도 성함으로. 괜찮고. 예. 말을 넣어도 RM, 된다고요? 예. 벌써 놓으셨. 네. 저는 아까 놨어요. RM이 그 약자가 렘모 원래 그랬는데 네. 그냥 없애고. 저희는 그냥 알파 병원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약자를 많이 써요. RM이 리해빌리테이션 메디신 그래가지고 재활하기 회생, 재활, 그래도 갱생, 멋있네요. 사회 복구. 우리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뜻은 괜찮은데요? 재활시켜 주실 것 같은데. 남준 군이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나 뭐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맞습니다. 아, 저는 남준 씨 책장을 누가 찍은 사진 하나 네, 봤거든요. 네. 이런 관심사를 갖고 보시는구나.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책들이 아니었어요. 네. 저는 김상 교수님은 이제 양자역학 막 공부하면서 물론 많은 게 남지 못했지만 그러면서도 뵀었고 저 어렸을 때 꿈도 뭐 천문학자였고 굉장히 그냥 너무 멋있는 거예요 천문학자가. 네, 멋지다고 생각만 하시고 왜 안 오셨죠? 공부를 못 해가지고. 스스로 별이 되신 거죠. 와 영화 감독님이다. 역시 와 포스터 밀크다 포스터 밀크. 근데 발자크의 또 멋진 점이 뭐냐면은 자기는 그 당시에 문학 권력자들로부터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네. 맨날 비웃음의 대상, 뭐 만평의 대상, 웃기는 사람으로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발자크가 처음 발견하다시피 한 작가가 스탕달이에요. 스탕달. 그 스탕달 신드롬의 그 스탕달? 예. 적과 흑의 그 스탕달이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적과 흑은요 22분가밖에 안 팔렸어요. 두 부요? 근데 그걸 발자크가 봐요. 발자크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스탕달에게 문학계든 어디든 그 쉽지 않거든요. 네.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타나다. 자기 신문에 막 자기가 글 써주고 추천하고 스탕달이 정말 너무 놀래요. 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작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발자크한테만 얘기하는데 스탕달은 당연하다고 너는 정말 대단한 작가고 세상에 알아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발자크가 죽을 때 관을 들었던 네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진정한 친구였는데 그게 빅토르 위고예요. 빅토르 위고만이 또 발자크를 알아봐요. 그지만 이미 너무 늦게 알아보고 발자크는 이제 죽게 됐고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발자크의 조문을 써요. 근데 명문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발자크는 사실상 거의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자기의 재능은 엄청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보고 몰락한 사람이죠.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인간적으로도 한계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귀족이 되고 싶고 허용이 있고 누구나 귀족이 되고 싶잖아요. 사실 존중받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런 욕망을 또 다 드러내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러면서 재능은 있고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이거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거거든요. 먼치킨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나는 진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힘을 숨긴 힘이 아주 약한 학생이라든지 실제로 스파이더맨처럼. 엄청 센 건데 아니면 막 출신이 엄청난 막 그건데 나 빼고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는 모르고 막 그 옛날에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순정만화 보면은 자기가 멋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이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독님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포즈가 제일 멋있는 포즈. 그 발자크는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스테판 츠바이크 책에 보면 저기 그냥 바 주인으로 이렇게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도 어울렸고 얼굴이 푸죽간 주인에도 어울리고 농부여도 어울리고 단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게 있었으니 작가다.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작가로서는. 발자크가 이런 돈 문제 같은 거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작가 중에 돈 내기 사실 쓰기 쉽지가 않거든요. 돈. 돈을 잃고 빌리고 뭐 돈 내주고 막 이런 거 작가들이 이상하게 그 얘기를 쓰기 싫어하는데
근데 그걸 쓰면 사실 독자들은 굉장히 몰입해요. 현실감 있잖아요. 돈 때문에 늘 고통받고 있거든요. 저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고리오 영감을 다 읽진 못했는데 우리 21세기 자본론을 썼던 피게티가 고리오 영감을 잠깐 인용을 해요. 고리오 영감의 발자크의 발자크. 대표작 중에 하나. 고려 시대 책인가? 고려 영감. 고리호 영감. 나는 이 작가가 지금 21세기 자본론에 등장할 만큼의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소설에서. 예를 들자면 이 피게티가 본 거예요. 자본이란 뭔가를 보니까 이게 그 여기서 라스치누 뭐 시골에서 올라온 법학도가 있잖아요. 고려에서. 그 여인숙에 이제 그 딸들한테 돈을 다 줬어요. 고려 영감이. 다 주고 딸들은 이 영감한테 관심이 없어요. 딸들은 오로지 아버지의 연금까지 마지막까지 이런까지 신경 쓰고 있는데 그때 이 젊은 친구한테 알려줘요. 프랑스 파리에 살아남는 방법을. 네가 법학도로서 판사가 되면 1년에 1,200프랑을 번다. 근데 네가 사교계에 가서 100만 프랑을 받는 상속녀를 만나라. 뭐 한 1년에 5만 프랑을 이자를 받는다. 그거 완전 발자크 얘기네요. 제가 맨날 계산하고 있거든요. 상속녀를 찾아야 된다. 근데 판사가 돼봐야 그 정도인데 기본 유산을 갖고 있는 애를 만나면 그 상태로 계속 불안한다. 넌 어떤 선택을 할래? 경제 성장률 따라서 월급적인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 자본을 가진 사람은 계속 돈이 불어나요. 돈이 결국 돈을 빈부의 일을 격차는 돈이 일을 벌어질 하는 수밖에 거죠.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가 막힌 경제학적 논리로 얘기할 수 있었구나.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가 맨날 빚에 시달리고 어떻게 하면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나. 일단 어떤 점에서 지금 뭐 이호선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사실주의라는 어떤 사조를 얘기할 때 언제나 발자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궁정 귀족이 로맨틱하게 뭐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러고 있던 발자크는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 상속녀를 만나면 1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발자크는 나중에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가치를 알게 됐는데 자기는 귀족이 되고자 했지만 프랑스의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그렇게 잘 그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꾼, 하숙집 아저씨, 투죽관 주인, 뭐 군인, 뭐 그 야망이 뭐였냐면 나는 프랑스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다 그리겠다. 그 프로젝트가 인간 희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소설가들이 그리는 인간형이 고정돼 있어요 대체로. 비슷비슷한 사람. 영화도 그러면 조폭이 뭐 많이 나온다던가 뭐 스파이가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발자크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골 여자도 쓰고 뭐 그다음에 의사도 다루고 뭐 고리대금업자도 다루고 사업가도 다루고 성직자도 다루고 내가 그러니까 거대한 프랑스라는 어떤 나라의 거대한 어떤 이런 인간 지도를 그리겠다. 내가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들을 그리겠다. 풍속적인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문학이 먼저 제일 앞서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실주의에 대한 그런 소설을 발자크가 쓴 다음에 미술에서도 사실주의 사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밀레나 쿠르베가 정말 평범한 사람들, 보통은 그 전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신화 속의 사람이거나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완전히 백옥 같은 피부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림만 그리다가 갑자기 그냥 들판에 서서 아무런 서사도 없는 그냥 하루의 노동을 마친 사람들의 그림을 그리거나 쿠르베 같은 경우는 그 제목 자체가 뭐 쿠르베 씨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라고 하고 본인의 후원자를 이렇게 당당히 모자를 벗고 인사를 받는 이렇게 그런 걸. 그러니까 그림 보면 되게 웃기는 거죠. 보통은 이게 거대한 서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거룩하고 맞아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그렇죠. 오늘 인사 받았다. 내 스폰서한테 인사 한번 받았어. 태그 걸었어. 딱 후원자 태그 걸고. 그런 사실주의 사조가 바로 그 소설이 나오고서 한 10여 년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사실을 그대로 보겠다는 그 정신이 인상주의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 사실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종종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문학이 먼저예요. 언제나 문학이 먼저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고
미술이나 음악이 제일 느린 것 같고 맞아요. 음악이 좀 음악이 느려요. 제일 느리고 느린 것 미술이 오고 과학은 저 뒤에 가장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경우도 아마 발자크가 가장 사실적인 이야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발자크를 그렇게 알았어요. 로댕이 힘들게 완성했던. 근데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도시에 로댕이 그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고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추레한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막 덥수룩하고 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다비드상이라든지 그런 막 잘생기고 멋진 미화되지 않은. 네, 어떻게 보면 다 늙어가는 그런 발자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철거 요구를 받아서 막 철거를 하고 엄청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로댕이 끝까지 항변했던 게 내가 보는 발자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근데 로댕이 어떻게 보면 근대 조각의 틀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인체를 일부러 왜곡한다든지 옛날 위인들의 동상은 보면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세밀하고 이렇게 다 책을 들고 보통 작가면은 근데 그 발자크상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디테일들이 다 그냥 잘려 있어요. 깎여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하다 만 거 아니냐 이거. 근데 잔금을 안 받았냐. 발자크에 근데 지금 발자크는 다 이렇게 하고 마치 세상 전체와 맞서는 듯한 거만한 그런 그 남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로댕은 이제 발자크의 정신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사실 현대 미술의 맞아요. 시작인 거죠. 그게 인상주의인 그렇죠. 거고. 맞아요. 굉장히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선구자니까 아마 선구자가 선구자를 알아본 게 아닌가. 네, 사실. 근데 발자크는 아마 살아 있었다면 굉장히 저는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조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사랑했을 것 같긴 한데 자기의 이야기랑 정말 그 위에 있는 저 부르주아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다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발자크의 소설은 19세기 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정말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가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끝나고 나폴레옹이 집권해서 온 세상을 막 전쟁하다가 몰락하고 다시 왕정이 복고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다시 왕정이 왔는데 그 물론 귀족들은 많이 처단을 했죠. 귀족들하고 왕들도 다 처단하고 그 자리를 그 빈자리를 부르주아가 이제 신흥 부르주아가 채웠거든요. 시민 계급이.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귀족들이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자신들이 귀족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성물과 다름없는 진짜 천박한 자본주의의 초기 정말 최악의 자본주의가 진행되던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 발자크 본인도 그랬지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식의 소설들이 이렇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열광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 시대와 어떤 계급 또는 어떤 거를 대표하게 되는 예술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걸 모르죠. 그런 운명을 받게 돼요. 자기는 자기가 그런 운명이 될 줄 모르고 새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시민 계급, 온갖 장사치들, 그다음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 부르주아들의 자기가 대변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그저 귀족이 되려고 열심히 썼을 뿐인데 근데 시대의 에너지가 발자크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독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자기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자크는 신경 안 쓰고 그래 내 팬들 알았어. 나는 귀족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예. 네. 근데 예술가들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은 나도 모르게 누구를 대변하고 있나. 근데 그게 딱 정확하게 제가 한 2, 3년 전쯤에 가장 많이 좀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건데 저희가 전 세계 마이너리티들의 대변자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뭐 지속되고 있는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좀 소외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한 거고 저에게 사랑을 주면 난 그들에게 제가 헌신적으로 뭔가를 했을 뿐인데 마이너리티가 저희를 백악관과 유엔의 중심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어느 순간.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너무 이제 스스로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건 과연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에너지가 여기를 모였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혹은 시대적인 그런 사명이 나한테 있다고 내가 스스로 믿어도 되는가? 이게 오만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해럴드 블룸이라고 이제 예일대 교수고 정말 중요한 문학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말한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영향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예술가들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예술가가 될 때 다른 예술가한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술가들이 어떻게 예술가가 되냐 하면 불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시인을 너무 좋아하지만 저 아티스트가 나에게 너무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의 그냥 아류가 되는 것을 저항하잖아요. 이 저항을 하면서 자기 것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영향에 대한 불안을 선배 예술가한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의식을 가지고 불안을 느껴야만 하고 나는 나의 것이 있다라고 해서 실은 거기 투항하지 않고 막 자기 것을 만들어 갈 때 이 대중은 또 대중대로 에너지를 투사하고 실은 이 강력한 두 힘이 대결하면서 예술가는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고 대중은 대중대로 자기 에너지를 거기에 투사하는 이 갈등과 기란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은 창작자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이거 하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뭐 이것들이 어떻게 막 생물처럼 뭐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고 비평가들이 여기다 뭘 어떻게 하고 맞아요. 팬덤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 진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니 왜냐면 지금 죽은 얘기를 나누는 거를 들어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거장이구나. 거장이 되겠다. 아 이런 책몽의 그 무게 느껴본 적 없는 불안. 없어요 나는. 심지어 제가 뭐 작품을 내면 거기 평론가들이 평을 써요. 괜찮은 걸 봐요. 그래서 다음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심지어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말 되네? 그리고 마치 되게 의도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난 그게 되게 편하던데. 그렇죠.